오늘 좀 나갈 분량이 많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부지런히 서두를게요. 알겠죠? 제가 감정평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앞으로 이제 할 시간들이 없어. 진도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학계로는 어려운 게 아니야. 반복밖에 없어. 반복이야. 반복이야, 반복. 알겠죠? 그래서 반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기초 틀이 어느 정도 딱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에서부터 기출 문제를 막 풀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일로 상처를 받는다 했잖아. 진짜야, 진짜. 상처를 받아. 그래서 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지금은 우리 선생님은 기초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내가 틀을 자꾸 담아야 돼.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앞부분 배울 때는 알아. 뒷부분 가서 앞부분 보면 언제 배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죠? 그게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 자, 그럼 먼저 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예. 수업 시간에는. 자, 여기 봐요. 먼저 제조달 원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에서 아까 제가 무슨 시점으로 시작? 기준 시점으로 계산한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런 다시 제조달할 때 있어서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게 있으면 우리는 복제 원가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료가 없을 때는 무슨 원가 방식, 대체 원가 방식. 이해 갔나요? 그래서 거기 잠깐 제가 그 박스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거기 특성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그 특성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과거에 10회 때 위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어 봤는데 거기 보면 왼쪽에 복제 원가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이 복제 원가는 물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최근 신규 건물에 대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부동산에 관련된 다시 재조달할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제 원가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기준 시점으로 똑같이 산정을 한 거잖아요. 원가를. 맞아요? 한데 중간에 우리가 기간의 텀이 있는 것만큼 물가가 뭐 한다? 상승하지요. 맞아요? 상승하니까 옛날에 신축 때보다 가격이 높다, 낮다, 높다는 거지. 왜 높은지 이거 그냥 외우지 말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 준 거 놓고 별표. 물리적, 기능적,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했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 자, 전에 제가 감가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뭐라 한다고요? 감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뭐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능적 감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나 디자인이나 설비 등으로 인하여 알겠죠?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능적 이런 얘기고, 경제적 감가는 알겠습니까?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제가 경제적 감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시험에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경제적 감가에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말하며 이 안에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존재한다. OX. 자, O. 자기 생각. 손들어 봐요, 빨리. O. 아니다. X다. 자, 정답은요, X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감가라고 했죠. 감가란 얘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면 안 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효과만 존재하는 거야? 부의 효과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 틀리는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시험의 출제자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놀아. 그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감가란 원 뜻을 알게 되면 틀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감가라는 얘기가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가 이런 얘기야. 감가는 뭐라고 해? 시작.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다시 감가는 뭐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정의 효과가 있으면 안 돼. 무슨 효과만 존재하는 거야? 부의 효과지. 이제 감 잡았어요?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복제 원가에 대한 개념을 했고 그 다음에 대체 원가를 보자고. 그럼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리적인 것만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얘는 뭐만 하느냐 하면 대체 원가에서는 무슨 원가만? 시작. 경제적 원가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만 고려한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따지다 보니까 경제적 감가만 따지게 되니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 거기 보게 되면 다음 제조달 원가의 대체 원가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 OX. X지? 맞아요? 뭐만 한다고 그랬어?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 어쩔 수 없이 틀리고 나온다니까. 이런 거를 제가 찝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선생님 기본서를 그냥 흩날린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꼭 알아두세요. 거기다 별표 쳐놨죠? 틀리면 안 돼. 자, 지금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나중에 한번 봐요. 오늘 가서 기출문제들 최근 거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뭘 강조했는지 눈에 막 들어올 거야. 막 정답이 나 찍어줘요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요번 제가 2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했어요. 알겠죠? 시험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잘 보고서 찍어야 됩니다. 알겠죠? 끝까지 차분하게 찍다 보면 나 찍어줘요 하는 정답이 보일 거예요. 알겠죠? 아니라니까. 지문을 다 봐요. 나 골고루 해놨어. 알겠죠? 내가 분명히 했는데 한 줄을 밀면 하나도 한 세네 개 맞을까? 아무튼 예, 그거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은 두 개밖에 없어. 이 지집에. 5번을 밀지 마. 자, 아니야, 두 개가 아니야. 안 가르쳐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제 원가하고 대체 원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제 그거 지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선생님 그럼 복제 자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성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지문입니다. 지금 이 재조달 원가는 오지선다행의 시험에 그냥 매회 나오는 붙방이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별표를 3개 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그냥 붙방이작이다라고 보면 돼. 그냥 매회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이 내용은 놓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먼저 구성에 대한 것도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2개 쳤어요. 알겠죠?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선생님, 이 구성은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재조달 원가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표준적 건설 비용과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재조달 원가. 자, 재조달 원가에 대한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뭐하고 무엇을 더한 것이? 자,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 부대 비용을 더한 거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표준적 건설 비용은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표준적 건설 비용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는 어떤 것을 직접비냐 하면 재료비나 인건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접비라고 하는 개념이고, 알겠어요?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 같은 거예요. 소모품이 뭐가 있을까? 우리 인부들 다치지 말라고 뭐해? 장갑 껴줘야 돼. 안전화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 보험, 이런 거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라 한다? 시작. 간접비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해가지고 장난치는 게 바로 뭐냐면 얘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얘 가지고 장난쳐, 여기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윤이. 자, 그러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봐요. 내가 건설회사야. 뭘 보려고 건물을 짓고 그런 거야? 돈 벌려고. 그게 이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먼저 통상부대 비용은 뭡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해요.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거, 등기비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옆집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이 나왔어. 그럼 민원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건물에 등기필이 안 나와. 그래서 민원을 다 해결을 해야지만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 짓거나 할 때 옆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진짜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등기 안 나와. 등기 안 나고 한 달, 두 달 해봐. 이자 계속 물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임대도 못 주고서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짓거나 건물 지을 때는 옆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자, 그러면 통상부대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냐면 세금을 낸다든지 또 합의금이라든지 아까 같은 그런 것 등을 우리가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라고 나오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건설이라고 하는 방식과 하나는 도급건설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직접 내 건물을 짓는 것을 자가건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내 건물 지으면서 거기다 이윤을 붙일까 안 붙일까?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이겠지? 붙이겠어? 수영아 너 이 건물 10억인데 자 3억부터 13억에 네가 사야 된다. 하고 혼자서 놀아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건 사이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자가건설도 마찬가지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부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건물 지을 때는 여기에 이윤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맞아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있어서 자가건설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태, 통상적인 사건을 가지고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윤이 안 들어가면 일반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정하느냐. 야, 너 앞으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해. 네가 네 건물 짓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급건설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원칙으로 하고. 다시 무슨 도급건설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칙. 그럼 선생님 도급건설이 또 뭐예요? 도급건설은 내 건물 지어주세요 라고 남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밑바닥까지 설명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자, 도급건설이 뭐라고? 시작. 내 건물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하겠지? 그러면 거기에다 뭘 붙여?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이윤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래서 항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알겠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제조달 원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시작. 이윤.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건설을 감정평가 규칙에서 제조달 원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급건설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무슨 건설? 도급건설. 도급건설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자, 모든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표준적과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안에는 직접비, 간접비 뭐가 있다고요? 이윤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두실 거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건설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급건설. 까먹지 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구성란에 보면 제가 박스에 집어넣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직접, 간접,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통상 부대 비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계, 감리, 제세공과 등기비용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밑에 방법 4번, 반가로 4번의 방법 해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도급건설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 써놨어요? 거기다가 밑줄 하고 별표.
그래서 도급건설을 통일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가건설과 도급건설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하시죠? 항상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윤. 꼭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1번에 잠깐을 보시면 토지도 있잖아.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전부 다 건물에 관련된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뭐에 대한 것도 배워야 돼? 토지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도 마찬가지. 여기 잠깐만 봐요. 토지도 마찬가지. 표준적 건설 비용과 뭐가 들어간다. 시작.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 들어가. 다만 아까 토지는 신이 주신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는 들어갈 비용이 없어. 그럼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바닷물 퍼놓고 딱 나오는 땅이 뭐라고 그랬지? 소지다, 원지다 했잖아. 그 소지 원지를 뭘로 만들려고? 토지로 만들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잠깐만 봐봐요. 조성지, 매립지, 간척지, 개간지 이런 거 나온 거 있지? 그래서 우리 아까 좀에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는 무슨 법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원가법.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토지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소지에다 동글뱅이. 소지 가격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거기다 소지, 원지 적어놓으면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지는 바닷물을 퍼내고 나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가격에다가 당연히 표준적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시작.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들어가야지 토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총가격 적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접비, 간접비 이런 것들이 있죠. 이윤까지 다, 즉 자재비, 노무비,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 이게 바로 총가격 적산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단가 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들어간 것을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흩날려도 돼요. 알겠죠? 까먹어도 된다고. 이미 까먹었잖아. 근데 자 거기 보면 변동률 적용법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좀 이따 우리가 계산해 볼 거거든요. 변동률 적용법이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여기 봐요. 신축 시점하고 아까 기준 시점하고의 기간의 텀이 생기게 되면 텀이 생기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변동률 적용법.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계산법이 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간단한 거니까. 별표 하나만 쳐놓고 아, 이런 게 변동률 적용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보면 그 표에 보면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해서 쓴다는 얘기는 이리 하기도 하고 저리 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긴 중요한 게 없어. 그러면 선생님 여태까지 재조달 원가를 저랑 같이 배웠는데 어떻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프린트를 봐요. 자, 20회 때 나왔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가 요번에 좀 어려웠기에 하지만 계산 문제가 우리 보통 제가 그 시험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산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감정평가 계산은 다 손을 띄는 게 맞추는 사람이 25%에서 30% 안쪽이야. 그 나머지는 다 뭐 한다는 거야? 찍는다는, 버린다는 얘기지 결론은. 맞아요? 정답을 맞춘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빈도수가 적은데 이 문제는 맞춰야 돼. 쉬운 거야. 자, 지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거기 A 건물의 평방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에다 밑줄. 재조달 원가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0회 때 나왔는데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지금 복고로 나오고 있거든요. 복고풍으로 나와. 지금 10회, 15회, 20회 전까지 나온 문제를 변형해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제가 이 문제 잘 봐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봐요. 먼저 A 건물은 10년 전에다가 밑줄. 숫자를 담지 말고 틀을 담으려고 노력하세요. 10년 전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대지 면적이 나와 있고 연면적이 나와 있죠. 거기다 연면적에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하나. 그럼 여기서 질문.
앞으로 우리 학계론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학계론 계산은 전부 다 무슨 면적? 연면적이야. 딴 거 볼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연면적이 뭐예요? 또 궁금하잖아. 그러면 연면적은 뭐죠? 예? 그냥 바닥이야? 각층 바닥이야? 그래도 틀렸어.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 지하 바닥 면적서부터 지상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것을 뭐라 한다? 연면적이야. 엉뚱하게 얘기하면 안 돼. 알려면 확실하게 알고 모르려면 그냥 틀려. 알겠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 다시 어디 면적서부터 계산하는 거야? 지하 바닥 면적서부터 지상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뭐라 한다고? 시작. 연면적이야.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학계론 계산할 때는 무슨 면적으로 계산하라고? 연면적이야. 거기다 밑줄 걷죠?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상에서 뭐가 있는가 봐봐요. 10년 전에 지을 때 직접비, 간접비, 그 다음에 개발자의 이윤까지 나왔지. 자,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표준적과 통상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총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총계에다가 밑줄. 앞으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잽싸게 딴 거 볼 필요 없어. 총계만 봐라. 알겠어요? 다시 뭐만 보라고? 총계. 그러면 총계가 얼마야? 아니야. 단위가 거기가 안 나왔어? 1,000원 단위잖아. 어디 가서 그러면 총 맞아. 알겠죠? 예, 3억 6천이야. 지집이다 아주. 자, 3억 6천이야. 알겠죠 이거?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3억 6천이 이 가격이 지금 몇 년 전의 가격이야? 10년 전의 가격이잖아. 맞아? 그런데 아까 여기 잠깐만 펜 이제 놓으시고 봐봐요. 자,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3억 6천에 지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런 얘기는 기준 시점에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 그럼 몇 년 후가 지났다는 얘기야. 10년 후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 10년이 지난 후에 이 건물하고 똑같이 건물을 짓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무슨 원가라고 그랬어? 시작. 제조달 원가라 했잖아. 이해가요 이거? 그러면 이 제조달 원가는 얼마가 되게 이런 얘기거든요. 물어본 게 제조달 원가를 물어보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구하느냐? 3억 6천이 총계라 했잖아. 그런데 여기가 물가가 10년 동안에 물가가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올랐겠지. 맞아? 그래서 그 밑에 잠깐 지문을 볼게요. 10년 전에 건축비의 지수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10년 전의 가격을 1로 보고 이런 얘기야. 기준점을 1로 보고 자 10년 후에 지금 가격 시점이라는 말을 좀 고치세요. 이때 당시는 감정평가 규칙이 바뀌기 전이야. 요즘에는 가격 시점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적어. 그래서 문제 읽다가 보면 가격 시점 막 이런 얘기 나왔지? 이거는 기준 시점으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기준 시점 현재라는 얘기니까 현재 이 건물을 짓는다면 이런 얘기야. 맞아? 그래서 이것을 짓는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과거분의 현재 이렇게 계산을 해. 다시 뭐라고요? 시작. 과거분의 현재. 그래서 이 수치, 이 지수를 반영을 하여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별표 친 거 변동률 적용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1.35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잖아. 이해 갔어요? 그러면 1.35니까 0.35%만큼 물가가 뭐 했단 얘기야? 올라갔단 얘기야. 몇 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변동률 적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계산기 잡고 계산기 꺼내 볼까요? 자, 계산기 좀 꺼내 보시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다? 4억 8,600만 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는 이 건물 지을 때 3억 6천에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10년 후에 이 건물을 똑같이 짓는다면 얼마에 짓는다는 얘기가 4억 8,600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지금 문제 틀을 담아야지 숫자를 담으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4억 8,600을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잖아. 근데 물어본 게 제조달 원가 총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평방미터당 얼마가 되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무슨 면적을 나눠줘야 되냐 하면 연면적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이거? 다시 무슨 면적으로 나눠준다고? 연면적.
그러면 아까 연면적이 아까 1250 평방미터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평방미터 당의 단가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맞아 이거? 그러면 아마 38만 8천 원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 38만 8천 원인가? 800원? 오케이. 자, 이 문제 쉬워 어려워? 쉽잖아. 근데 이거 다 놓치고 나온다니까? 열 받아. 요번에 시험 문제에 제가 보기에는 제조달 원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확률이 65% 가까이 돼. 나올 것 같아 느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거 틀리고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머리털을 그냥 쥐어 뽑아야 돼.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쉽잖아 이거. 쉽지 않아?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0년 전의 가격이야. 근데 내가 지금 기준 시점 현재 이 건물을 재조달하고 싶어. 이해 갔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다 했잖아. 그래서 지수가 1.35라 했잖아. 그거 곱해주면 현재 기준 시점에 이 건물을 재조달하는 원가가 나왔지. 그런데 지금 평방미터당의 단위당 원가를 구한 거거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슨 면적을 나눠준다고? 연면적. 그러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틀리면 안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감가 요인의 분해법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할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 얘도 별표 2개. 자, 내부법하고 외부법으로 우리가 구분을 질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는 거잖아. 우리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잖아. 노후화가 되지.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앉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아이가 야야야야야. 그래서 알론소가 나오지. 까먹으면 안 돼 알론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설계나 디자인 같은 경우가 잘못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구식화된 것은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써 안 써? 안 써.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 봐요. 자, 한옥하고 옛날에 지은 한옥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디에서 사시겠어요? 라고 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살 것 같아요? 한옥 손 들어봐. 아파트 다 나머지죠? 뭐 안 든 사람은 노숙자야? 자, 아무튼 자 중요해. 자, 그 한옥이 좋긴 좋아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한옥에서 살았으니까. 네.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려왔어요. 자, 저희 집에 진짜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옛날에 육사 출신이라 돈을 좀 잘 벌었어요. 사업을 4번 망하고 나서 딱 손을 기지개 피면 달이 닿아요. 자, 아무튼 그 동네까지 바뀌었어요. 극과 극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려대학교 앞에 방만 9칸짜리 되는 기와집에서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개털이었어요. 자, 나중에 달동네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8식구가 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전혀 그런 얼굴을 보면 전혀 몸매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네라고 한 사람은 끝나고 남아.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물리적서부터 볼게요. 여기 봐요.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이러면 노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지진이 났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 지진이 나서 유리창이 10개가 따다닥 깨졌어. 그러면 이것은 곧, 자, 유리창을 갈아 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치유가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을 우리가 치유가 가능한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지진이 나다 보니까 그 안에 균열이 나서 건물 자체가 금이 완전히 너무 심하게 났어. 이것은 치유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냐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유가 뭐라 한다? 불가능한 감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기능적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한옥을 얘기했던 게 왜 한옥을 신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추억이 뭐냐면 화장실 땐이야. 항상 뭐 해야 돼? 나가야 돼, 밖으로. 맞죠? 그리고 왜 화장실에는 왜 빨간 불만 달려있지?
전구가. 그죠? 그리고 네모나게 파여 있고요. 항상 하는 일이 뭐냐? 앉아서 신문지 비벼야 돼. 그때 당시에는 휴지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너무 싫어.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네. 화장실 푸잖아. 옛날에 항아리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화장실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다 호수로 하지만, 옛날에는 지게로 졌었어요.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격세지감이 나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게 되면 물을 이렇게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서 딱 하게 되면 탁 튀어요. 완전 비탄력이야. 완전 빡 튀어. 맞아요? 그럼 여기 묻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리얼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딱 하고 나서 한쪽 다리 들어야 돼. 그래서 나온 춤이 담다디 춤이야. 담다디 하잖아. 그렇죠? 나 이렇게 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 참 아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이게 한옥이야, 한옥.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한옥이. 그래서 안 좋아. 그런 기능적인 것은 알겠죠? 자, 치유가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화장실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게 중요해. 그 경제적이다 별표. 자, 경제적인 것은 치유가 뭐한 것만 있지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봐요.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 외부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경제적 환경이라고, 자, 경제적 감가라고 해.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나는 가만히 있어. 부동성이죠? 네. 근데 우리 옆에 납골당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치유할 수가 없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이런 것들은 치유가 불가능해. 그래서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치유 가능한 감가 요인과 치유 불가능한 요인을 둘 다 내포하고 있다. OX. X야. 뭐만 가능한 거야? 여기는 치유가 불가능한 거야. 알겠죠? 내가 외부 환경에 대한 것을 타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치셨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가수정으로 들어가. 자, 그럼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뭐 한 거야? 뺀 거지. 자, 이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저 1번과 2번에다가 묶음 표시해놓고 여기도 별표 2개. 지금 이거 다 지문으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놓치면 안 돼. 자, 먼저 대상 물건에 거기다 밑줄 제조달 원가를 감액에다가 동글뱅이. 감액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뺀다고 그랬죠? 자, 감액하여야 할 요인에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 쭉 그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고려까지. 감가 수정은 알겠죠? 자, 다시 물리적, 기능적, 뭐라고요? 경제적. 이것까지 다 고려하여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에다가 동글뱅이. 요거 그대로 시험 문제 28일 때 나왔어요. 지문이. 알겠습니까? 다시 뭐하여? 공제하여. 여기다 동글뱅이 쳐놨죠? 이것을 쓱 가산하여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틀리겠지? 그래서 거기다 별표 좀 쳐놓고 자,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어? 기준 시점에다 네모 박스. 그걸 뭐라고 한다? 신축 시점이라고 쓱 고친단 말이야. 이해가 갔어요? 항상 감정평가는 무슨 시점이야? 기준 시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지문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지문은. 자,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절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시작. 감가 수정이다. 까먹지 마요. 제가 지금 1번, 2번 지문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재탕돼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지금 28일 때까지 자주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감가 수정은 대상 부동산의 무슨 가치? 시장 가치에다가 동글뱅이. 다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해요. 밑줄. 기업 회계에다 밑줄. 기업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회계 기준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계 기업에서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만드는 것을 기업회계 기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업회계라고 하는데 이때 기업회계에서 준수하는 법률 규정과는 상관없이 에다가 네모 박스 좀 쳐주세요. 거기다 뭐라 한다? 기업회계와
자, 상관없이라고 해놨죠? 이거를 뭐라고 고치냐면 기업 회계와 더불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기업 회계하고 감정평가는 별개야. 알겠죠? 달라 방식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회계를 배우셨던 분이나 실업계를 나오신 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집에다 놓고 오라 그랬지? 그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시간이 경감에 따라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가치를 우리는 감가 뭐라 한다고? 수정이란다. 이해 갔나요? 제가 그래서 이 감정평가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이 회계 상식이 틀어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니 자꾸 헷갈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회계 배웠던 것은 집에다가 놓고 오세요. 알겠죠? 이 감정평가 부분에서는 회계하고 동떨어지게 놀아. 약간.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밑에 잠깐 좀 비교 설명 좀 보겠습니다. 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자, 감가수정에 대한 거 잘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에서는요, 감가상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가 달라.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처음서부터. 그죠? 다시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시작. 감가수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기준 시점 현재라고 나온 말 있죠? 거기다 네모 박스 아주 중요해. 제가 항상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죠? 기준 시점이라 해서. 무슨 시점? 기준 시점. 하지만 우리 회계는요, 그렇지 않아. 여기 봐요. 회계는 제가 전에 감가상각비라는 거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물비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매년 결산 때 무슨 비로 떨어내준다 그랬지? 감가상각비로 떨어준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아무튼 여기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 건물 해서 자산으로 잡아놓게. 하지만 이걸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마. 그래서 무슨 연수에 걸쳐서 비용 처리해줬지? 내용 연수에 걸쳐서 해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이것을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을 비용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비용 배분이라는 말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밑줄. 그래서 이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결산 때마다 비용 처리해줄게. 이게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상각비라 하지 않아. 뭐라고 하냐면 감가액 이렇게 해. 용어가 달라. 알겠죠? 다시 회계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감가상각비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뭐라 한다고? 감가액. 알겠죠? 용어, 자, 개념은 같을지 몰라도 쓰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가수정을 할 때는 항상 무슨 가치로 한다고? 시장 가치로 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회계학에서는 취득원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야. 상충되는 거야. 머릿속에 옛날 회계를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까먹어도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에다 밑줄.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나와 있죠. 근데 회계는 법적 내용연수를 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 건물을 처음에 지으면 우리가 건축물은 보통 30년 잡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봐요. 이제 펜 놓고 설명 좀 합시다. 자, 여기 이제 감정평가하고 우리가 회계학하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서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법적 내용연수를 근거로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우리가 세법이나 회계하고 내용연수라는 게 뭐냐 하면 수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내용연수가 뭐냐고요? 수명.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수명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 내용연수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이블 같은 거를 수명이라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옆에 짝꿍한테 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 뭐 바꿔도 마냥 저는 50년 살아요. 뭐 이런 얘기 안 써 있잖아. 맞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수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개는 이런 애는 수명, 살아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거는 수명. 알겠어요? 죽어 있는 애들 있잖아. 맞죠? 아니 나 그 길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출사예요. 근데 자 갑자기 사람을 왜 죽여요? 자 아무튼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연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30년을 우리는 법적인 내용연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년인데 지금 제가 사용을 20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년? 20년. 그러면 우리 자녀 이런 얘기는 남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은 년이 몇 년이야? 10년 남은 거 맞죠? 자, 이거를 하지만 자,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법적 내용연수를 근거로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경제적 내용연수를 근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자녀가 10년 남았죠, 이 건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어. 이쪽 지역이 막 지진이 많이 나와서 건물을 더 이상 쓰지 못해서 한 5년밖에 못 쓸 것 같아. 앞으로 이게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내용연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그 물건이 대상 물건이라는 얘기는 이런 건물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현재 존재해야지만 다시 뭐 해야지만 존재해야지만 감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회계학에서는 그렇지 않아. 무조건 법적 내용 연수를 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회사에서 이 건물이 오래돼서 철거했어. 근데 지금 법적 내용 연수가 몇 년 있어? 10년 남아있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낮이잖아. 근데 건물이 없잖아. 근데 법적 내용 연수가 몇 년 남았어? 그러면 회계학에서는 10년 동안의 감가를 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그거는 용납을 안 해. 왜? 가서 보니까 뭐만 있어? 낮이만 있잖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회장님이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집에서 소파, 1인용 소파 있죠? 그거 하나 1억이 넘어. 그러니까 소파 하게 되면 그것만 20억이야. 알겠죠? 자기 돈 가지고 사겠어? 누구 돈으로 써?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하고 회사 장부에다 뭐라고 쓰냐면 비품 이렇게 적어놔. 맞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런 가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외에는. 맞죠? 그래서 적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봐봐요. 감정평가할 때 얘네는 본 적이 없으니까 감가를 할 수가 없지. 하지만 회계에서는 많지. 무슨 얘기인지 같나요? 얘네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알겠습니까? 무슨 연수가 존재하게 되면 법적 내용 연수가 존재한다면 감가상각을 한다는 개념이고 얘는 뭐를 항상 해야 돼? 시작. 존재해야지만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념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장래 보존 연수를 중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관 연수를 중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얘네들이 관찰 감가법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맞아요? 자, 관찰 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에서 인정하지 않아. 선생님, 그럼 관찰 감가법은 또 뭐 하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얘는 간단해. 가서 현장에 가서 보는 거야.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시작. 관찰 감가법이야. 근데 회계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얘는 오로지 무슨 연수만 존재한다고 그래서 시작. 법적 내용 연수를 근간으로 해서 상각한다고 그랬지? 존재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법적 내용 연수가 존재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한다고 그랬어?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시험에 예전에 10회 이상 그 전에는 이거 다 비교 설명하는 게 시험 지문으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양이 아니야. 이건 전공이.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현존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써놨죠? 찾았어요, 지금? 6번. 그런데 지금 6번의 회계에서는 멸실대에도 삼각은 계속적으로 돼 있다. 이런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에다가도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회계학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토지는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토지나 골동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어지지 않잖아.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골동품은 어떻게 돼? 오래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한데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감가해.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토지에도 인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 거기 별표.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2개. 자, 감가 수정은 뭐뭐 한다고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다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물리적하고 뭐만? 기능적 것만 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잔가율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 용어 하나만 좀 적어 놓고 갈게요. 알겠죠? 잔가율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야.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잔가율 이런 얘기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때 율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우리 용어 하나만 배울게요. 잔존가액과 잔가율 같이 설명 들어갈게요. 자, 얘는 내용연수가 끝난 후에 처분했을 때, 다시 뭐 했을 때? 처분했을 때, 자, 받을 수 있는 대가다. 자, 다시 받을 수 있는 뭐라고요? 대가다. 알아두세요. 자, 이 말이 무언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샀습니다. 자, 이 차가 있는데요. 차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차 가격이 1,000원이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한다?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봤더니 5년이야. 보통 차량이나 비품, 집기 비품 이런 건 우리가 법정 내용연수 5년이에요. 세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5년 동안 타고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자, 1년에 얼마씩 200원씩 감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차를 사서 1년간 타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중고시장에 팔려고 해. 그럼 내 가격은 얼마 정도 받아야 돼? 800원을 받아야지만 원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년 타고 다니면 얼마야? 그렇지. 이런 그 가격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200원만큼이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 만약에 5년을 타고 다녔다면 이 차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0원이 되겠지. 맞아요? 이만큼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1년 타고 다니면 감가, 상가비 비용 처리해 준다 했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0원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철수가 야, 수영아 있잖아. 너 이거 5년 타고 다니면 5년 타고 다닌 후에 나한테 팔아. 왜? 내가 100원 줄게. 진짜? 내가 타고 다니다가 고물이 될 수도 있는데 맞죠?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괜찮아. 나한테 팔아. 왜? 부품 쓰려고.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100원만큼을 인정해 준 거 맞네? 맞아요? 그럼 국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수용아, 너 내가 1,000원 주고 산 거 다 비용 처리해 주려고 했더니 너 철수가 100원은 준다며. 그럼 900원만 비용 처리해 줄게. 다시 얼마만? 900원만 비용 처리해 줄게. 무슨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지? 아까 감가 상각비로 처리해 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공식이 잔존가액을 빼는 거야. 거기에서. 그 이유가 그런 이유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자, 우리 아까 1,000원짜리 차에서 철수가 100원에 산다 했지? 그러면 내용연수가 끝난 후에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가가 100원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가격을 뭐라 한다? 시작. 잔존가액. 개념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게 되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용 좀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잔가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잔존가액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좋겠죠? 자, 그러게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 나온 거 있어요. 자, 이 방법에다 동글뱅이 쳐주시고요. 자, 두 번째 암기해야 될 공식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법 공식. 자, 우리가 이 공식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을 다 외우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선생님이 정률법이라든지 상환기금법은 공식은 간단해. 한 줄이야. 알겠어요? 한데 입에서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버리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알겠죠?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정해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10번 중에서 7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럼 얘는 버리면 돼? 안 돼요. 얘 안 돼. 어렵지 않아. 근데 자주 나와. 그래서 이번 시험에 계산 문제 감정평가에서 예상 문제가 딱 첫 번째 문제를 찝는다면 얘하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얘로 해서 얘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별을 몇 개 쳐야 되겠어? 3개를 쳐야 되고서 하나 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내가 성을 갈 거야. 최씨에서 단씨로. 자, 아무튼 자 보세요. 정해법은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거기 보면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나와 있죠? 자, 경제적 내용연수에서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 우리는 감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것은 몇 년분? 1년분이에요. 자, 두 번째 공식.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거 꼭 암기해야 돼. 알겠죠, 이거? 자, 프린트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액이라고 하는 거, 자, 정액이라는 얘기는 제가 먼저 이게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안 나오게 되면 이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그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 이론 문제로 대체해서 시험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꼭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정해법 잠깐만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공식. 자, 얘 그냥 내용연수가 아니라 무슨 연수라고 적어놨어, 내가 지금? 경제적 내용연수야. 맞죠? 법적 내용연수가 아니야. 이거는 회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항상 뭐라고 나와야 돼? 시작. 경제적 내용연수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다시 만들어낸다면, 다시 공급한다면 이런 얘기이고, 잔존가액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잔존가액을 왜 빼준다 그랬어요? 이거만큼은 비용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잔존가액을 차감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분? 1년분. 우리가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쓰는데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요? 시작. 감가액 이렇게 쓰는 거야. 용어 헷갈리지 마요. 알겠죠? 다시 무슨 액? 시작. 감가액. 몇 년분? 1년분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2년치를 계산하세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냐? 감가 누계액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게 되면 감가 누계액이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은 뭐냐면 1년치가 아니라 3년치, 4년치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뭐라 한다? 시작. 감가 누계액이라 하는 거야. 용어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자, 지금 정해법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시작. 경제적 내용 연수 분해. 자, 잠깐만요.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이것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봐야 돼요. 항상 시험에서는 이거를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항상 분모 먼저 읽고 분자리 읽어요.
알겠죠? 뭐라고 하냐? 자, 정해법은 경제적 내용연수 분해. 알겠죠? 근데 분해 이렇게 있잖아, 우리는. 근데 내용연수에 대하여, 알겠죠? 뭐라고 한다?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잔존가액을 공제한 것을 자, 정해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항상 뭐 먼저 읽는다고? 분모. 알겠죠? 자,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해, 알겠죠? 대하여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라고요? 잔존가액을 뭐라 한다? 정해법.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한번 봐요. 정해법 공식 안에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적산가액이 또 나오지? 네. 적산가액이 또 나오잖아. 네. 그러면 거기 적산가액은 뭐라고 그랬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준 거라 했지? 네.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곱하기 경관 연수는 뭐냐면 사용한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문제가 한꺼번에 해서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 섞어 놓은 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거기 봐요. 가번. 자, 감가 누계액은 거기다 동글뱅이. 경관 연수에다 동글뱅이. 경관 연수에 정비례하여에다 밑줄. 정비례하여 증가함으로 직선법에다 밑줄. 정비례라는 얘기가 1 증가할 때 1 증가하는 거, 2 증가할 때 2 증가하는 거. 맞죠, 이거? 오케이. 그게 정비례요. 그 다음에 거기 정해법 나에 보면 정해법은 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밑줄을 쭉 긋니다. 계산이 뭐하고 간편하고 실제의 감가와 일치 않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회계학에서는 대상 물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각을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뭐가 있어? 현존하는 물건이어야지만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정해법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하고 병행해서 쓴다. 시작. 관찰, 감가법과 뭐 한다고 그랬어? 병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도 밑줄. 왜 관찰 감가법을 병용한다고 그래서 현재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야. 이해 갔어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설명 괜히 한 거 아니란 말이야. 이해 갔죠 이거? 오케이.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원가법은 좀의 건국기에 선행하세요라고 했었지?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에다 한다라고 그랬어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건물 구축물에 평가한다. 그럼 선생님 시험 문제 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게 우리 이제 목적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먼저 그거 계산 문제 풀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원가법에 대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감가 수정액이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줘야 되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감가 수정액이라 하는 게 정확한 문제가 아니야. 감가 누계액을 물어봐야 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글쎄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인데 이런 수치 개념이 경제학자들이면 틀리지 않았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좀 언어 사용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저는 좀 찝고 싶네요. 감가 수정액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시작. 감가 누계액이야. 감가 수정이라 하면 제조달 원가에서 뭘 뺀 거야? 감가 누계액을 뺀 거를 수정액이잖아. 맞아? 그러면 그건 적산 가격을 물어본다는 얘기인데 잘못 얘기를 한 거야. 지문은 그렇게 해놓고 엉뚱한 대답을 고르는 게 시험 문제 잘못 났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먼저 거기다 좀 밑에다 감가 누계액 이렇게다 좀 해줘요. 알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준공 시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럼 준공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새로 신축한 거 맞죠? 그러면 신축하고 기준 시점 항상 중요해. 그다 별표. 언제 지금 현재가 언제야? 지금 시작. 2014년 6월 30일 날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2018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가 2억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은 정해법에다 밑줄.
자,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1번 같은 문제는 나오게 되면 그냥 이건 준우 문제야. 1번은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고 나면 안 돼. 자, 제가 풀어볼게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정해법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시작.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야? 50년이지.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 가르쳐줬지? 얼마야? 2억. 맞아요? 자, 2억.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가르쳐줬지? 뭐라고 해서? 얘 10%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야? 2천. 맞아? 2천. 그러면 우리 계산기 잡고 한번 해볼게요. 1억 8천이지? 1억 8천 나누기 50 해봐. 얼마 나와? 360. 맞아요? 그러면 이거 1년분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 감가액이라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봐봐. 아까 준공한 게 몇 년이었어? 2013년서부터 2009년서부터 사용했다는 얘기야. 준공이라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사용 필증이 떨어져서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실 때는 그때서부터 썼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서부터 쓰기 때문에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몇 년간 썼어? 자, 한번 해볼까? 10, 11, 12, 13, 14. 맞죠? 몇 년? 5년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5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감가 누계액이야. 이해 갔나요? 그러면 계산기 잡고 자 해주니까 얼마나? 1,800만 원 나오는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감가 누계액이야. 이해 가요 이거?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것은 1,800만 원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적산가액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똑같은 문제를 주고. 맞지? 똑같은 문제인데 질문하는 것만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아까 내가 적산가격은 어째 구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제조다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준 거라 했잖아. 그러면 제조다 원가는 얼만데? 2억. 그 다음에 누계액은 얼만데? 1,800.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적산가격은 얼마게? 그러면 얼마라고 해야 돼? 1억 8천? 200만 원 되겠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쉬우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1타 쌍피 같은 문제잖아. 봐. 얘도 구할 수 있지? 얘 감가액 구하는 거 물어봤지? 그 다음에 뭐 물어봤어? 얘도 물어보잖아. 적산가액.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쉬운 문제라고.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이상의 어려운 거는 틀려. 그냥 어차피 안 풀을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정도는 내가 알아. 근데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해줘야 돼. 두 가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능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적산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정해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것 정도는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공식 외우라고 이렇게 해놨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봐요. 자,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할 때는 따라서 해줘요. 나도 되게 기가, 그냥, 나 여기 요즘에 이틀치 분량을 수업하는 거 알고 있죠? 기가 쪽 빠져. 좀, 뱃살이 좀 들어간 것 같잖아? 자, 아무튼, 자.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뒤떡 힘들어. 근데도 안 따라하고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하여튼 안 따라하는 기만 해. 아주 그냥 문과를 서가지고 그냥 집에 안 보낼게요. 자, 다시 적산가액은 시작.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거 맞아요? 자, 정해법도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경제적 내용 연수 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몇 년분? 뭐라고? 감가액. 용어가 입에서 돌아야 돼. 용어가.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이거는 되게 쉬운 거야. 쉬운 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쉬운 거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거기 봐. 2번 문제 나온 거 있죠. 16회. 16회 문제 봤어요? 얘는 난이도가 최고로 높은 애야. 똑같은 동급인데. 근데 왜 선생님 16회 때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5회 때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15회 때 한 번 더 재시험 봤지? 그래서 합격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 그래서 16회 때 시험을 대땅 어렵게 냈어. 무슨 인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저번 28회 시험 때 시험이 쉬웠어.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쉬웠다고 우리는 평가적으로 해.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이 어려울 거야. 우리는 늘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마음을 비우고 우리 시험 때는 왜 그러지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재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나와. 알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도 닦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봐요. 제가 2번 문제 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잠깐 쉬었다 해요.